조선시대 궁중암투 중 가장 많이 영화와 드라마로 다뤄진 주제는 단연 장희빈과 인현왕후입니다. 특히 장희빈이 밀집 인형을 만들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장면은 수많은 사극에서 명장면으로 손꼽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여인은 각각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과 몰락 뒤에는 숙종의 고도의 정치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라이벌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현왕후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 인현왕후의 본관은 여흥입니다. 바로 지금의 경기도 여주죠. 아버지가 민유중이라는 인물인데 민유중은 당시 송시열과 더불어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의 핵심 인물입니다. 인현왕후는 소위 말하는 명문가의 후손으로 숙종의 계비가 됩니다. 인현왕후는 1681년 15세의 나이로 21살에 그 숙종과 혼인을 하고 왕비로 책봉이 되게 되는데, 이 인현왕후를 대부분 정비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숙종의 첫 번째 정비 인경왕후가 1680년에 천연두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인현왕후는 계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계비로 들어와서 이제 숙종의 왕비로서의 그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이 후사, 즉 왕자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20대 후반이 되도록 그 후사가 없으니까 숙종이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숙종을 사로잡은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와 집안 배경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역관이었던 장영의 딸로 양반이 아닌 중인 가문 출신인데요. 처음에는 궁녀로 입궁했어요. 그러다 숙종의 눈에 띄어 성은상궁이 되었을 때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에 의해 쫓겨납니다. 명성왕후가 장희빈을 간사하고 포악하다라고 표현하며 내쫓을 것을 요청해 궁 밖으로 쫓겨났다가 명성왕후가 승하한 후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고, 이때부터 숙종의 깊은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숙종의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이 후사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장희빈은 아주 숙종의 최고 이제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장희빈이 입궁한 후 인현왕후와 갈등을 보였던 모습도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후궁으로 들어온 뒤 지나치게 방자하게 군다는 이유로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종아리를 때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현왕후를 어진 왕비의 상징으로만 기억하지만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인현왕후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장희빈 통제가 힘들어서 이제 안동 김씨 김창국의 딸을 영빈으로 봉해서 후궁으로 삼아서 뭔가 이 숙종이 또 장희일에만 빠지지 않도록 했지만 별로 이렇게 허사였어요. 숙종이 영빈 김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688년 숙종이 고대했던 왕자 균, 바로 훗날 경종이 되는 이 왕을 장희빈이 출산하게 됩니다. 인경왕후,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했던 숙종은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바로 원자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서인 세력들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숙종은 이를 그대로 관철시킵니다. 그 당시에 이 서인들이 반대 논리의 가장 큰 것은 아직 인현왕후가 나이가 22살밖에 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인현왕후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이 소위 말하는 후계자 계승 문제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숙종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인현왕후에게서는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자 서인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숙종은 이들을 모두 쫓아버립니다. 서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그 빈자리를 남인들이 차지한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기사황국이라 합니다. 1689년이 기사년이어서 기사황국입니다. 이 황국으로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서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현왕후는 그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상당히 그 정말 불우한 삶을 살 때 또 한 번 반전의 계기가 일어납니다. 바로 1694년 갑술왕국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뒤집힙니다. 남인들은 집권 후 정치 운영 능력이 부족했던 데다 서인들을 역모로 무리하게 고발한 것이 자충수가 되어 결국 숙종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남인들은 대거 숙청되고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실망이랄까요? 이런 것도 되게 깊어지면서 역시 옛 부인이 더 나에게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적으로 이 장희빈을 폐위시키고 후궁의 자리로 다시 강등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의 자리에 복위시키는, 이 갑술왕국의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를 합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조선의 왕비 중에서 2번 왕비에 책봉된 그런 또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현왕후가 이제 컴백을 하게 되면서 장희빈은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고 궁궐에 거처는 해요. 후궁의 신분으로.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이런 행적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드라마의 명장면 중에 하나죠. 취선당이라는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장희빈이 인현왕후의 밀집 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이런 저주의식을 행합니다. 거기에다가 인현왕후가 머물던 통명전이라는 건물에 죽은 쥐와 새를 묻으면서 그녀가 빨리 죽기를 빌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인현왕후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라든가 실록 기록에 보면 계속 투병 생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장희빈의 저주 행각이 훗날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종의 입장에서는 저런 장희빈이 저주 활동을 하고 또 이런 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례한 행동을 한 이런 것을 그대로 묵고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장희빈에게 스스로 죽을 것을 명하죠. 자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희빈이 이를 거부하니까 사약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장희빈 최후의 장면에서는 사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때 보면 인현왕후의 복위와 장희빈의 폐위에는 바로 이제 정권 교체가 밀접한 관련을 해요. 남인들이 몰락하고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서인들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남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던 장희빈은 바로 이제 후궁의 자리에서도 밀려나서 사약까지 받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운명이라고도 할까요? 똑같은 해에 죽어요. 1701년 인현왕후가 먼저 승하했고 뒤이어 장희빈의 저주 행각이 발각되면서 장희빈 역시 그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장희빈의 무덤은 오랫동안 경기도 광주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1969년에 공교롭게도 숙종의 무덤인 명릉 바로 옆자리로 오게 됩니다. 사실 그 옆자리는 이미 인현왕후가 잠들어 있었는데 사후에 장희빈이 또 그 옆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소호릉에 가면 명릉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 그리고 인현왕후, 두 번째 계비 인원왕후, 거기에다가 장희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4명의 왕비가 숙종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종 시대를 대표했던 라이벌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관계,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궁중 암투 또 여인들이 질투로만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서인의 대리자 인현왕후, 남인의 대리자 바로 장희빈, 그리고 이 숙종 때가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립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선 이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바로 이러한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그 경쟁을 잘 조정하면서 이것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숙종의 고도한 정치력이 작용을 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